이래서 여군들은 뽑아놓으면 안 돼.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 정형외과 제2진료실. 33세 젊은 군의관 황지후 대위가 환자의 차트를 책상 위로 경멸스럽게 내던지며 중얼거렸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짜증이 서려 있었다. 꾀병도 가지가지야. 허리가 아프다, 발목이 시큰거린다. 훈련은 다 빠지고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겠다 이거지. 그의 곁에 선 간호장교 윤서아 중위가 애써 표정을 감추며 대꾸했다. 황 대위님, 그래도 환자입니다. 군 병원은 군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윤중이는 아직도 군대 물이 덜 빠졌나 봐. 난 의사야, 의사. 내 전문 지식으로 볼 때 저들 중 절반은 당장 퇴원시켜도 축구 시합 뛸 놈들이라고. 황지후는 대한민국 최고라는 명문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까지 딴 엘리트였다. 그에게 군 복무는 억지로 끌려온 시간 낭비에 불과했고 군복을 입은 환자들은 자신의 화려한 경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일 뿐이었다. 특히 그는 여군 환자들을 노골적으로 혐오했다. 의학적으로 남녀는 신체 구조가 달라. 이 험한 군 생활에 여자가 왜 필요해? 세금 축내는 꾀병 환자만 늘어날 뿐이지. 윤서아는 저 오만함이 언제고 큰 화를 부를 것이라 직감했다. 그녀는 황 대위의 비인간적인 태도에 진저리가 났지만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제자리를 지킬 뿐이었다. 다음 환자. 황 대위가 신경질적으로 호출 버튼을 눌렀다. 진료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윤서아 중위는 문을 연 환자의 모습에 순간 숨을 멈췄다. 부축하는 동료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힘든 듯 한쪽 다리를 절며 들어오는 여군 하사였다. 전투복 바지 위로도 무릎이 심하게 부어오른 것이 보였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입술은 고통을 참느라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환자분 이쪽으로. 윤서아가 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해 진료 의자에 앉혔다. 성명 김지한 계급 하사. 소속은 제8기동사단 수색대대. 윤서아가 차트를 넘기며 보고했다. 특이사항은 훈련 중 무릎 부상입니다. 황지후는 책상에 다리를 꼬고 앉아 김지한 하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료가 아닌 감정이 담겨 있었다. 수색대대? 여자가? 그의 입가에 조소가 걸렸다. 거기서 뭘 한다고? 구보나 제대로 하나? 김지한 하사가 고통 속에서도 눈을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정형외과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황지우는 턱짓으로 무릎을 가리켰다. 그래서 저게 어떻다고? 훈련 도중 방향을 전환하다가 무릎이 돌아갔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윤서아가 봐도 이건 심상치 않은 부상이었다. 최소 십자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대위님, 이건 빨리 자기 공명 영상 촬영을. 윤중이는 잠시 조용히 해봐. 황지우가 윤서아의 말을 끊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는 김지한의 부어오른 무릎을 손가락으로 툭툭 건드렸다. 악! 김지한이 비명을 질렀다. 엄살은. 황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이 정도 붓기 가지고 어딜. 젊은 여자가 벌써부터 몸을 사려서 쓰나. 그의 눈이 경멸감으로 번들거렸다. 수색대대식이나 갔으면 이 정도는 각오했어야지. 안 그래? 진료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윤서아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고 김지아는 고통과 모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오만한 의사의 독선이 꺾이지 말아야 할 환자의 무릎을 겨누고 있었다. 정밀 검사를 요청합니다. 김지한 하사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식은땀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 몸 상태는 제가 압니다. 이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닙니다. 황지후 대위는 감히 하사 따위가 자신의 진단을 반박한다는 사실에 불쾌감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의사 가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김지한을 내려다보았다. 인대 파열은 무슨.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니까. 그가 노골적인 조롱을 시작했다. 훈련 좀 받기 싫으면 생리통 핑계대고 몸살 핑계대고. 이젠 하다 인대가 파열됐다고. 레퍼토리가 아주 다양해. 그런 것 아닙니다. 김지한이 목소리를 높였다. 훈련 중 분명히. 시끄럽고. 황지우가 말을 잘랐다. 어디서 하사 따위가 의사 진료에 토를 달아. 내가 당신보다 이 무릎 수백 배는 더 많이 봤어. 이 정도 부상은 그냥 좀 쉬면 나아. 군대에 놀러 왔나? 김지한의 눈에 분노와 수치심이 어렸다. 부상은 사실입니다. 군의관님은 제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 황지우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너 지금 나 가르치냐? 그는 김지한의 턱 밑까지 다가가 험악하게 속삭였다. 너 지금 생리하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여자들은 훈련받기 싫으면 꼭 그런 척 하더라. 응? 성희롱이었다. 명백한 성희롱이자 인격 모독이었다. 진료실의 모든 소리가 멎은 듯했다. 곁에 서 있던 윤서아 중위의 손이 분노로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환자를, 그것도 부상당한 군인을 상대로 저런 막말을 내뱉는 것은 의사도 군인도 아니었다. 황지우, 당신은 끝났어. 윤서아는 조용히 간호사복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찰칵 하는 소리 대신 작은 진동이 그녀의 손바닥에 전해졌다. 황지우의 막말은 그치지 않았다. 꾀병 부릴 생각하지 마. 당신 같은 여군들 때문에 진짜 아픈 사병들이 피해보는 거야. 알아들어? 김지한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극심한 고통과 인간적인 모멸감이 뒤엉켜 그녀의 목을 틀어막았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하사 김지한은 이곳에서 무너질 수 없었다. 됐고. 진료 끝났으니까 나가봐. 황지우는 책상으로 돌아가 진료 차트에 무언가를 휘갈겨 썼다. 단순 염좌. 꾀병 의심 소견 있음. 그는 차트를 김지한에게 집어 던지듯 내밀었다. 자, 이거 들고 부대 복귀해. 다음 환자. 김지한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차트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윤서아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일어섰다. 진료실 문을 나서기 직전 김지한이 걸음을 멈추고 황지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고통에 일그러져 있지 않았다. 차갑고 깊고 그리고 단단했다. 오늘 이 순간을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겁니다. 군의관님. 뭐? 웃기지도 않는군. 황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협박이냐? 썩 꺼져. 시간 없으니까. 문이 닫혔다. 진료실에 남은 윤서아는 황지우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니, 저건 협박이 아니야. 저건 선고야.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여전히 녹음을 이어가고 있는 휴대폰을 고쳐주었다.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다. 국군 수도병원을 나선 김지한 하사의 발걸음은 지옥으로 향하는 길과 같았다. 경기도 성남에서 그녀의 부대가 있는 포천시 이동면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버스를 갈아타는 내내 무릎은 깨질 듯한 통증을 뿜어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보다 그녀를 더 괴롭힌 것은 황지우 대위가 내뱉은 모욕적인 말들이었다. 생리하냐? 꾀병 부리지 말고 썩 꺼져. 그녀는 수색대대에서 남자 대원들보다 더 독하게 훈련을 받아왔다. 여군이라서가 아니라 군인이니까 당연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그런 그녀의 자부심이 오늘 한 의사의 오만한 혀끝에서 무참히 짓밟혔다. 하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댄 그녀의 입에서 거친 숨이 터져나왔다. 괜찮아. 괜찮아, 김지한.
버티는 거야. 저녁이 다 되어서야 부대에 복귀한 김지아는 곧장 중대장실로 향했다. 충성. 하사 김지안 진료 결과 보고 드립니다. 중대장은 그녀가 내민 진료 차트를 받아들었다. 그리고 꾀병 의심 소견 있음이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인상을 썼다. 김하사. 이게 뭔가? 오진입니다. 저는 분명히. 오진? 중대장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수도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오진이고 김하사 말이 맞다 이 말인가? 김하사가 의사야? 아닙니다. 하지만 됐네. 군의관 소견이 이렇다면 어쩔 수 없지. 김하사 요즘 훈련 힘들다고 요령 피운다는 이야기 안 나오게 하게. 여군이라고 봐주는 부대 아닌 거 알지? 중대장님, 복귀해. 내일 오전 훈련은 행정반 대기시켜줄 테니 오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하도록. 절망이 그녀의 발끝부터 차올랐다. 그녀는 행정반으로 돌아가는 대신 아무도 없는 생활관 구석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굵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안이냐? 무슨 일이냐? 외삼촌 김지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가늘게 떨려 나왔다. 나 너무 아파요.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김창식이었다. 어디냐? 누가 그랬어? 국군 수도병원 황지후 대위라는 사람입니다. 알았다. 일단 무조건 쉬어. 당장. 전화를 끄는 김지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 외삼촌의 목소리를 들으니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 했다. 아니야. 이대로 무너질 수 없어. 그녀는 외삼촌의 힘을 빌리고 싶지 않았다. 군인 김지안으로서 이겨내고 싶었다. 내일까지만 버텨보자. 내일 다시 병원에 가겠다고 하자.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비상. 전 대원 전투장구 착용 후 연병장으로 집합.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이었다. 김지아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켰지만 무릎에서 터져나오는 끔찍한 통증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젠장. 김하사. 뭐하나. 빨리 안 움직여. 선임 부사관이 소리쳤다. 다리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제 꾀병 부린다는 거 다 들었다. 빨리 안 튀어나와. 김지아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전투장구를 챙겨 메고 연병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한 걸음. 무릎에서 뼈와 인대가 갈리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뛰어. 꾀병 부리지 말고. 중대장의 불호령이 등 뒤에 꽂혔다. 김지아는 이를 악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디뎠다. 뚝. 무언가 끊어지는 둔탁한 감각과 함께 그녀의 무릎이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꺾여버렸다. 아악! 김지아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연병장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녀의 눈이 뒤집히며 의식이 까맣게 멀어져 갔다. 극심한 고통이 쇼크를 불러온 것이다. 김하사, 김지안 하사, 의무병 불러. 빨리. 연병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제야 중대장은 자신이 내던진 진료 차트의 무게를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깨달았다. 김지안 하사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던 그는 이것이 단순한 부상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의무 헬기. 당장 의무 헬기를 띄워. 중대장의 처절한 외침이 포천의 훈련장을 갈랐다. 김지안 하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연병장은 방금 전에 살벌했던 훈련 열기는 간데없이 공포와 혼돈으로 얼어붙었다. 다 다리가. 가장 먼저 달려온 동료 하사가 그녀의 전투복 바지를 찢다 말고 비명을 질렀다. 무릎이라고 부를 수 없는 형상이었다. 있어야 할 곳에서 완전히 이탈해 뒤틀린 다리는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피를 식게 만들었다. 이건 우리 부대 의무실 수준이 아니야. 당장 민간 병원으로 가야 해. 수도병원은 안 돼. 거긴 중대장은 어제 자신이 묵살했던 그 꾀병 의심 소견서를 떠올렸다. 오진. 김하사의 말이 맞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오진을 근거로 부상당한 부하를 사지로 내몬 살인자가 될 판이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아니, 서울이다. 가장 빠른 구급차 지금 당장 수배해. 사이렌 소리가 포천의 새벽을 찢었다. 김지한 하사는 구급차에 실려 서울로 향했다. 의식불명. 쇼크로 인한 저혈압. 분대장은 그녀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고 중대장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사단장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다. 소식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훈련 중 사고? 아니, 사고가 아니랍니다. 어제 수도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꾀병이라고 돌려보냈답니다. 그걸 믿고 중대장이 훈련에 강제 투입시켰다고 합니다. 소문은 바람보다 빨랐다. 같은 시각 서울시 서초구의 한 대형 민간병원. 서울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가 발칵 뒤집혔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 정형외과 과장인 민성준 교수가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며 소리쳤다. 그는 대한민국 무릎 수술의 최고 권위자였다. 20대 여성 군인. 무릎 관절 완전 파열. 십자인대, 측부인대, 반월상 연골. 그냥 다 나갔습니다. 문제는 신경과 혈관 손상이 의심됩니다. 이대로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미친 소리. 민 교수가 차트를 벽에 집어 던졌다. 누가 환자를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했어. 이건 오늘 다친 게 아니야. 이미 파열 직전의 인대를 억지로 사용하다가 완전히 망가진 거라고. 보호자 연락했나? 그게 군인이라 부대에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지옥처럼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김지한의 중대장은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수술 중 표시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때였다. 병원 복도 저편에서 중후하지만 비할 데 없이 서늘한 기운이 몰려왔다. 구두굽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산이 통째로 움직이는 듯한 위압감이었다. 중대장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병원 응급실 입구를 완벽하게 막아선 것을 그는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남자를 보자 그는 숨 쉬는 법을 잊었다. 단정한 민간인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군복보다도 무거운 권위가 그를 짓눌렀다. 대한민국 국방의 정점. 그림자처럼 그를 수행하는 부관들과 헌병들. 누구십니까? 중대장이 저도 모르게 물었다. 남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수술 중이라는 붉은 글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김지한 하사보호자입니다. 중대장의 뇌가 그 목소리와 얼굴을 인식하는 데는 꼬박 3초가 걸렸다. 텔레비전에서 국군 통수권자의 옆에서 모든 장성의 정점에서 보았던 그 얼굴. 충성, 멸공, 장 장관님. 중대장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티며 부서진 경례를 붙였다. 제8기동사단 대위. 됐네. 국방부 장관 김창식. 그의 한마디에 복도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자네가 지한이를 저 수술실로 보낸 중대장인가? 김창식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와도 같은 것이었다. 네네. 저는 진료 차트를. 진료 차트? 김창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중대장을 바라보았다. 어느 병원, 어떤 의사가 감히 내 조카의 다리를 이따위로 만들었지? 조카? 중대장의 머릿속이 하얗게 불타버렸다. 하사 김지한.
국방부 장관 김창식.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방금 누구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했는지 깨달았다. 어느 병원이냐고 물었네. 국군 수도병원. 정형외과 황지후 대위입니다. 김창식은 더 이상 중대장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는 곁에 선 수행부관에게 나직이 명령했다. 지금 즉시 국방부 직속 감찰팀 전원을 소집해 헌병대 특임대도 포함시켜. 예, 장관님. 목적지는 성남 국군 수도병원. 내가 도착하기 전에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황지후 대위의 신병을 확보한다. 그자의 사무실, 의무 기록, 모든 것을 압수해. 단 하나의 종이 조각도 놓치지 마. 김창식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의사 면허 박탈 절차도 지금 당장 알아봐. 군의관이 아니라 의사로서. 차가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수술실 문이 열리고 민성준 교수가 지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보호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안이는. 민 교수는 김창식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절박한 보호자일 뿐이었다. 수술은 겨우 끝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인대 손상이 너무 심각했습니다. 아마 다시는 예전처럼 걷거나 뛰기 힘들 겁니다. 김창식의 두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어릴 적부터 아들처럼 딸처럼 아꼈던 하나뿐인 조카였다. 누가 환자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입니다. 아니, 이건 상해입니다. 의사로서 아니,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런 짓을 민 교수가 분노에 차소리쳤다. 김창식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차있지 않았다. 차가운 얼음보다 더 시리고 강철보다 더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교수님. 그가 민 교수의 손을 잡았다. 지안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그 말씀. 그 상해를 저지른 자에게 제가 직접 죗값을 물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이름으로. 그제야 민 교수는 자신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정형외과 진료실. 황지후 대위는 어제 자신이 쫓아냈던 꾀병 여군 따위는 까맣게 잊은 채 느긋하게 커피를 즐기고 있었다. 아, 윤중이. 오늘 오후 진료 전부 취소해. 예.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긴. 서울에 있는 대학 동기들하고 약속 있어. 의사들끼리 컨퍼런스도 하고 뭐. 여기 촌 구석에만 있으니 감이 다 떨어져서. 윤서아 중위는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컨퍼런스가 아니라 골프 약속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었다. 어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김지안 하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밤새 안절부절 못했다.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내가 부축해서라도 다른 병원에 데려갔어야 했는데. 그녀는 황지후의 막말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자신의 개인 저장 공간에 백업하며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황 대위님, 어제 그 김지안 하사 말입니다. 김지안? 누구야 그게? 어제 꾀병이라고 쫓아내신. 아, 그 여자? 황지후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걔가 왜? 꾀병 부리다 안 되니까 마음의 상처라도 입었대. 이래서 여군들은. 바로 그때였다. 끼익. 병원 전체가 울릴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군용 세단과 헌병대 차량들이 병원 정문 로비를 가로막고 섰다. 뭐야? 황지후가 창밖을 내다보며 인상을 썼다. 무슨 훈련인가? 아주 요란하게구만. 하지만 윤서아는 알 수 있었다. 저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차에서 내리는 헌병들의 전투복에는 국방부 직속이라는 선명한 노란색 견장이 붙어 있었다. 그들은 실탄이 장전된 소총을 메고 있었다. 황 대위님. 저건 특임대입니다. 특임대? 걔들이 여길 왜? 우당탕탕. 병원 복도에서 여러 사람의 군합발 소리가 울렸다. 빠르고 절도 있고 살벌했다. 진료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여기가 정형외과 이 진료실인가? 육중한 체구의 헌병대 수사관이 들어섰다. 그의 뒤로 2명의 특임대원이 황지후의 좌우 퇴로를 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분들 밝히시죠. 지금 진료 중 국방부 감찰실 소속이다. 수사관이 자신의 신분증을 황지후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황지후 대위. 맞나? 그런데요. 지금 공무집행방해. 닥쳐. 수사관이 황지후의 멱살을 잡아챘다. 너 지금부터 직무정지다. 그리고 현 시간부로 군무 이탈 및 직무유기, 의료법 위반, 그리고 상해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상해. 내가 누굴? 이거 나. 이거 안 나. 황지후가 발악했다. 그는 자신이 의사라는 사실을, 자신이 엘리트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버티려 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너희들 계급이 뭐야? 당장 병원장님 불러. 병원장? 수사관이 코웃음을 쳤다. 병원장도 지금 본인 방에서 조인트 까이고 있어, 이 자식아. 무슨 근거로? 증거 있어? 내가 뭘 어쨌다고. 황지후는 끝까지 오만했다. 그에게 하사 따위의 꾀병은 범죄 축에도 끼지 못했다. 증거. 그때 진료실 문이 다시 열렸다. 모든 수사관과 헌병들이 길을 열고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였다. 충성. 국방부 장관 김창식이 수술실 앞에서보다 더욱 차가워진 얼굴로 걸어 들어왔다. 그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조카가 수술을 마쳤다는 보고를 받고 민간 병원에서 이곳으로 바로 온 참이었다. 황지후는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국방부 장관을 보고도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왜 장관이 여기에 나 때문에? 아니야. 그럴 리가. 내가 황지후냐? 김창식이 물었다. 네네. 그렇습니다, 장관님. 그런데 이건 무슨 오해가? 오해? 김창식이 황지후의 책상 위에 놓인 컨퍼런스 일정표를 집어들었다. 지안이가 김지한 하사가 내 눈에는 꾀병으로 보였나? 김지한 하사? 황지후는 그제야 어제 자신이 내뱉었던 말들, 생리하냐던 조롱, 쫓아냈던 그 여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눈앞의 국방부 장관을 바라보았다. 설마. 그 환자가 혹시. 황지후의 얼굴이 급격하게 하얘지기 시작했다. 내가 꾀병이라며 쫓아낸 내 조카다. 황지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장 장관님 조카. 내가 쓴 그 꾀병 의심 소견서 한 장 때문에 내 조카는 지금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을 뻔했다. 내가 내뱉은 그 더러운 말들 때문에 한 여군이, 한 군인이 명예를 짓밟혔다.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김창식이 싸늘하게 반문했다. 알았다면 꾀병이 아니게 되나? 몰랐다면 꾀병이고, 내 놈의 의술과 윤리는 환자의 배경에 따라 달라지는가? 김창식의 일갈에 황지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장관님. 그때 뒤에서 묵묵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윤서아 중위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윤서아에게 향했다. 황지후는 경악한 눈으로 윤서아를 바라보았다. 윤중위. 너. 윤서아는 황지후를 무시하고 김창식 장관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어제 황지후 대위가 김지한 하사에게 했던 모든 말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진료 거부는 물론 명백한 성희롱 발언까지 전부 다입니다.
황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생리하냐? 이래서 여자는 안 돼. 자신이 내뱉었던 모든 오만한 말들이 이제 자신의 목을 조이는 밧줄이 되어 돌아왔다. 김창식은 윤서아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정의를 향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윤서아 중이. 잘했네. 김창식은 휴대폰을 받지 않고 옆에 수사관에게 턱짓했다. 증거물 즉시 확보다. 그는 황지우를 발끝으로 툭 찼다. 끌고 가. 장관님, 장관님,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기회를. 황지우는 헌병들에게 개처럼 끌려가며 애원했다. 하지만 김창식은 단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국군 수도병원 역사상 가장 오만했던 군의관은 그렇게 자신의 하얀 가운이 벗겨진 채 복도를 끌려나갔다. 그것은 거대한 심판의 시작에 불과했다. 황지후 대위가 연행된 국군 수도병원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강림하여 군의관을 체포해간 이 전대미문의 사건은 순식간에 군 내부 통신망을 타고 퍼져나갔다. 황 대위 잡혀갔대. 누구한테? 헌병대? 아니, 장관님이 직접 오셨대. 왜? 의료사고. 아니, 장관 조카 다리를 아작냈다고. 황지우가 끌려간 곳은 용산 국방부 청사 내의 군 검찰단이었다. 그는 차가운 조사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조금 전까지 입고 있던 하얀 가운은 이미 증거물로 압수당했다. 성명 황지후. 군의관 대위. 맞습니까? 차가운 목소리의 군 검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그렇습니다만 이건 불법 체포입니다. 나는. 불법 체포? 군 검사가 코웃음을 쳤다. 현 시간부로 당신은 피의자 신분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군요. 군 검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조사실에 황지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인대 파열은 무슨. 이래서 여자는 안 된다니까. 너 지금 생리하냐? 예민하게 왜 이래? 꾀병 부리지 말고 썩 꺼져. 황지후의 얼굴이 하얗다 못해 파랗게 질렸다. 윤서 중이. 그 배신자가 정말로 녹음을 했을 줄이야. 어떻습니까, 황지후 씨? 목소리 좋네요. 군 검사가 비꼬았다. 이게 무슨 죄가 되는지 알려줄까요? 군 검사가 항목을 하나하나 짚기 시작했다. 첫째, 의사로서 정당한 진료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의료법 위반. 둘째, 환자에게 꾀병이라는 허위 진단을 내려 상태를 악화시켰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 셋째, 군형법 제92조. 직무상 위력을 이용해 부하를 추행하고 모욕했습니다. 이건 성희롱입니다. 넷째, 꾀병 의심이라는 허위 사실을 진료 차트에 기재했습니다. 공문서 위조. 황지후는 숨이 막혔다. 다섯째, 이 모든 일의 피해자가 하필 국방부 장관의 조카입니다. 군 검사가 황지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물론 피해자가 누구든 당신의 죄는 같습니다. 하지만 군 검사는 미소를 지었다. 덕분에 당신의 이 썩어 빠진 만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군요. 국방부 장관께서 이 사건 발본색원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발본색원이라니 그게 무슨. 당신 하나로 끝날 것 같았습니까? 군 검사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책상에 내던졌다. 이건 지난 3년간 국군 수도병원 정형외과에 접수된 환자 불만 사항입니다. 당신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황지후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이건 김지한 하사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이 그동안 꾀병이라며 무시하고 쫓아냈던 수백 명의 사병들, 하사들. 그들의 원한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거대한 방아쇠를 만나 폭발한 것이었다.
병원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 이대로는. 아, 병원장 말입니까? 군 검사가 태연하게 대답했다. 지금쯤 직위 해제 통보받고 짐 싸고 있을 겁니다. 당신의 그 오만한 만행을 묵인하고 방조한 죄로. 황지우는 무너졌다.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던 명문의대 학벌, 엘리트라는 자부심, 그리고 병원장이라는 뒷배까지.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살려주십시오.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돈은? 배상? 군 검사가 의자에서 일어났다. 한 젊은 군인의 꺾여버린 무릎, 짓밟힌 명예. 그리고 다시는 군으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절망을 당신이 뭘로 배상할 겁니까? 당신은 이제 의사도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범죄자일 뿐입니다. 군 검사는 조사실을 나가며 헌병에게 지시했다. 구속영장 발부될 때까지 한숨도 재우지 마. 그동안 당신이 무시했던 환자들 이름 하나하나 다 떠올리게 해. 같은 시각 서울중앙병원 VIP 병실. 김지한 하사가 천천히 눈을 떴다. 마취가 덜 풀려 몽롱한 시야 속으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왜 삼촌? 지안아. 깼구나. 김창식 장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내가 더 빨리. 아니에요. 왜 삼촌이 왜? 김지아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두꺼운 붕대에 감겨 고정된 다리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내 다리 어떻게 됐어요? 김창식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민 교수가 대한민국 최고 의사다. 재활 열심히 하면 걸을 수 있대. 물론. 다시는 예전처럼 뛸 수 없다. 그 말은 차마 삼켰다. 김지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색대대. 그녀의 모든 것이었다. 남자들 사이에서 편견과 싸우며 이를 악물고 버텨낸 그녀의 청춘이었다. 그 모든 것을 의사 한 명의 오만함 때문에 잃었다. 그 사람 황지후 대위. 김지한이 물었다. 지금 군 검찰단에서 조사받고 있어. 내가 원하는 모든 벌을 받게 될 거야.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김지한은 고개를 저었다. 그걸로는 부족해요. 나는 내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나는 꾀병이 아니었어요. 김창식은 조카의 눈에서 꺾이지 않은 불꽃을 보았다. 그래. 그가 조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렇게 하자.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 줄게. 그게 저 하얀 가운을 입은 악마의 전 재산이든 의사 면허든 남은 인생이든. 전부 다. 대한민국 군사법원. 그 어떤 법정보다 엄숙하고 서슬퍼런 기운이 감도는 용산의 법정은 오늘따라 빈틈없이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들어차 있었다. 군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는 재판이었지만 국방부 장관의 발본색원이라는 강력한 의지 아래 이례적으로 공개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황지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구속 수감된 지 2달. 한때는 명문의대 출신의 엘리트라며 번들거리던 그의 얼굴은 초조함과 분노로 푸석하게 말라 있었다. 하얀 가운 대신 수의를 입은 그는 자신이 왜 이곳에 앉아 있는지 여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듯 두리번거렸다. 그의 맞은편 피해자석에는 휠체어에 앉은 김지한 하사가 꼿꼿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증인석에는 윤서아 중위가 떨리는 손을 군복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피고인 황지후. 군형법상 직무유기, 의료법 위반, 공문서 위조, 모욕 및 성희롱 혐의. 모두 인정합니까? 재판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다. 황지후가 벌떡 일어나려던 것을 그의 변호인이 어깨를 눌러 제지했다. 황지후의 집안은 그를 구하기 위해 전관예우의 정점에 있는 군 법무관 출신 최고 위급 변호사 최민규를 고용했다.
최 변호사의 전략은 명확했다. 증거의 오염과 증인의 신뢰도 공격. 재판장님.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바입니다. 최 변호사가 일어나 유창하게 변론을 시작했다. 첫째, 윤서아 중위가 제출한 녹음 파일은 명백한 불법 감청이며 이는 피고인의 사생활과 음성권을 침해한 위법 증거이므로 증거 채택에서 배제되어야 마땅합니다. 법정은 순간 술렁였다. 둘째, 설사 그 발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군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나온 과한 훈계일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진 성희롱으로 볼 수 없습니다. 셋째, 피고인은 환자의 상태를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단순 염좌로 판단했을 뿐 고의로 꾀병이라며 진료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의학적 판단의 영역이지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궤변이었다. 하지만 법리적으로는 교묘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었다. 황지후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역시 우리 아버지가 돈을 쓴 보람이 있군. 김지한 하사의 법무관이 침착하게 반박했지만 재판의 향방은 윤서아 중위의 증언에 달려 있었다. 증인 윤서아 중위,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윤서아는 심호흡을 하고 증인석에 섰다. 증인. 피고인 황지후 대위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같은 병원, 같은 과에서 근무한 직속 상관이었습니다. 최민규 변호사가 그녀를 매섭게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증인은 평소 피고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불만이었죠? 본인의 진급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사적인 감정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환자를 대하는 태도 비인간적인. 됐습니다. 최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증인은 왜 피고인 몰래 녹음을 했습니까? 상급자를 모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병원 내에서 다른 사람들도 몰래 녹음하고 다닙니까? 그것은 명백한 인격 모독이었다. 윤서아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닙니다. 저는 김지한 하사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보호요? 녹음 버튼을 누르는 대신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막아서는 것이 간호장교의 본분 아닙니까? 당신은 그 순간 김지한 하사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증거를 수집한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압도했다.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 말했다. 보십시오. 이 녹음은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하급자가 상급자를 올가매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이런 증거가. 재판장님,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김지한 하사가 휠체어에서 상체를 일으키며 외쳤다.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재판장의 허가가 떨어지기도 전에 그녀는 황지후의 변호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함정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늘었지만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다리를 덮고 있던 담요를 걷어냈다. 두꺼운 붕대가 감겨있던 다리는 이제 앙상하게 말라버린 살 위로 흉측한 수술 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방청석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제 이 다리도 함정입니까? 최 변호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생리하냐는 모욕을 듣고 쫓겨나면서도 군인으로서 복귀했던 제 발걸음도 함정입니까? 꾀병이라는 오명 속에서 훈련에 참가하다 무릎이 반대로 꺾여 쓰러진 제 고통도 전부 제가 파놓은 함정이었습니까? 그녀의 절규는 법정 전체를 울렸다. 윤서아 중위님은 저를 구하려 한 유일한 분입니다. 저를 구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저런 악마에게서 저를 지키지 못할까봐 그 증거라도 남기려 하신 겁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누구를 모함한다는 겁니까? 피해자, 안정하십시오. 재판장이 소리쳤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다.
김지한의 법무관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어섰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변호인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자와 증인을 상대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불법 녹음이 아니라 의사의 진료 거부와 성희롱으로 인해 한 군인이 평생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정타를 날렸다. 피고 측이 증거의 위법성을 주장하니 그렇다면 적법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방부 감찰실에서 압수한 황지후 대위의 개인 컴퓨터에서 나온 지난 3년간의 개인 진료 일지입니다. 파일이 화면에 떠올랐다. 그곳에는 황지후가 환자들을 진료하며 개인적으로 쓴 메모들이 가득했다. 환자 김이병 꾀병 100%. 군대 체질 아님. 퇴원. 환자 박상병 이 새끼 또 왔네. 정신과로 보내버림. 환자 최하사여 얼굴만 반반함. 훈련받기 싫어서 온 듯. 생리통 핑계. 환자 이 중사여 나이만 먹었지. 엄살은. 그리고 김지한 하사의 이름 옆에 적힌 글자. 김지한 하사여 수색대대. 지랄. 얼굴 보니 예민해 보이는 게 딱 그날임. 꾀병.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황지후 자신이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다. 최민규 변호사는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다. 황지후는 생리하냐는 녹음 파일보다 자신이 직접 쓴 저 그날임이라는 글자가 더 큰 증거가 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윤서아의 녹음은 그저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확인시켜준 신호탄에 불과했다. 황지후의 오만함이 스스로의 발목을 절단해버린 순간이었다. 선고 공판일. 용산 군사법원은 지난 공판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군의관의 일탈이 아니라 군 의료 시스템 전체의 신뢰가 걸린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황지후는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빈 눈으로 재판장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인 대학병원장 황태주는 아들의 구명을 위해 국방부 장관 김창식은 물론 대통령실에 아는 인맥까지 총동원하려 했다. 하지만 김창식은 모든 청탁을 단호히 거절했다. 장관님, 제발 아들 녀석이 철이 없어서. 황 원장. 당신 아들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이 썩은 거요. 당신이 의사로서 그 아들을 그렇게 키웠소? 내 조카가 아니었어도 그 어떤 사병이었어도 이 사건은 똑같이 처리되었을 거요. 아니, 내 조카였기에 썩은 뿌리를 뽑을 기회를 잡은 것뿐이요. 달게 받으시오. 당신 아들이 저지른 죗값을.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모든 카메라의 플래시가 터졌지만 소리 없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피고인 황지후. 피고인은 군의관으로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최우선 의무를 저버렸으며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의식마저 결여된 행태를 보였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법정에서까지 피해자와 증인을 모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시는 군복을 입고 다시는 의사 가운을 입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을 해하는 것을 막아야 할 공익적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단한다. 재판장이 판결봉을 들었다. 주문. 피고인 황지후를 징역 7년에 처한다. 7년. 황지후의 눈이 허공을 향했다. 7년이라는 숫자가 그의 뇌리를 망치로 내리쳤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의 모든 군 복무 기록을 말소하며 불명예 전역을 명한다. 불명예 전역. 이것은 단순한 전역이 아니었다. 군인으로서의 모든 명예와 연금, 혜택이 사라지는 사실상의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아, 안 돼, 안 돼. 황지후가 그제야 현실을 깨닫고 발악했다. 내가 7년을, 내가 불명예 전역을,
아버지, 아버지. 그는 방청석에 있는 아버지를 향해 절규했지만 황 원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헌병들이 황지후의 양팔을 붙잡아 끌어냈다.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나는 의사야. 너희 같은 놈들하고 달라. 나. 그의 마지막 발악은 법정의 두꺼운 문이 닫히며 허무하게 끊겼다. 김지한 하사는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적어도 군인으로서의 복수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군사 재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민간 변호인인 박용진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이 재판은 형사 재판보다 더 잔혹했다. 형사 재판이 죄를 묻는 것이라면 민사 재판은 돈으로 그 죄의 값을 매기는 곳이기 때문이었다. 원고 김지한 하사는 피고 황지후의 불법 의료 행위 및 인격 모독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는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으며 정신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정에서 김지한의 미래를 숫자로 환산했다. 원고가 평생 받아야 할 재활치료 비용, 예상 수명까지의 보조기구 교체 비용, 이것이 총 15억 원입니다. 원고가 군인으로서 복무하며 받을 수 있었던 기대 수입, 즉 일실 수익이 8억 원입니다. 그리고 꺾인 다리와 짓밟힌 명예에 대한 위자료로 10억 원을 청구합니다. 총 청구 금액 33억 원. 방청석은 물론 판사조차도 그 엄청난 금액에 놀란 기색이었다. 황지후의 집안은 펄쩍 뛰었다. 말도 안 됩니다. 사람 다리 하나에 33억이라니. 이건 강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박 변호사가 차갑게 웃으며 답했다. 강도라고요? 좋습니다. 피고 측은 33억이 아까우시다면 원고에게 원래의 다리를 되돌려 주시면 됩니다. 훈련장을 뛰고 구르던 그 건강한 다리를 다시는 꾀병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는 그 명예를 되돌려 주십시오. 그럴 수 없다면 돈으로라도 갚으십시오. 그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철없는 아들을 의사로 키워낸 부모가 이 사회에 져야 할 마지막 책임입니다. 재판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군사법원의 유죄 판결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판사는 조정도 화해도 권하지 않았다. 피고 황지후 그리고 피고의 보호자로서 불법 행위를 방조한 황태준은 원고 김지한에게 청구 금액 33억 원 중 30억 원을 배상하라. 30억. 황태준 원장의 평생 명예와 부가 쌓아 올린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와 황지후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압류되었다. 그들은 아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을 내놓아야 했다. 하얀 가운을 입고 오만을 떨던 의사는 이제 감옥에서 죄수복을 입은 채 자신의 가족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린 빈털터리가 되었다. 완벽한 몰락이었다. 사건은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JBS 구시 뉴스의 앵커는 이례적으로 흥분된 목소리로 첫 소식을 전했다. 군 병원 내에 썩은 환부를 도려낸 용기 있는 고발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오늘 꾀병 하사라는 오명을 썼던 김지한 하사와 그녀를 도운 내부 고발자 윤서중위의 이야기가 뉴스는 황지후의 7년형과 30억 배상 판결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인터넷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7년도 부족하다. 의사 면허를 박탈하라. 30억 사이다. 그 돈으로 평생 재활 잘 받으시길. 윤서아 중위 같은 군인이 진짜 군인이다. 국민적 공분이 빗발치자 정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즉각 윤리위원회를 소집했다. 안건 범죄자 황지후 의사면허 처리의 건. 결과는 만장일치였다. 의료법 제65조. 의료인으로서 심각하게 품위를 손상시키고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바 의사 황지후의 면허를 영구 박탈한다.
감옥에 있던 황지우는 이 소식을 듣고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었다고 한다. 그의 인생에서 의사라는 두 글자가 영원히 삭제되었다. 그가 그토록 하찮게 여겼던 하사 따위에게 그의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이다. 사건이 종결된 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작은 훈장 수여식이 열렸다. 카메라 세례 속에서 김창식 국방부 장관이 윤서아 중위의 어깨에 새로운 계급장을 달아주었다. 윤중위. 아니 윤대위. 김 장관은 이례적으로 그녀를 1계급 특별 진급시켰다. 군인의 용기는 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군. 그대의 용기가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군 전체의 명예를 지켰네. 고맙네 윤대위. 윤서아 대위는 경례를 붙이며 눈물을 흘렸다. 충성.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녀는 황지우 같은 괴물이 아니라 김지한 같은 동료를 지키는 진짜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군 수도병원의 환자 인권 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중책을 맡게 되었다. 몇 달 후 서울 서초동의 한 사무실. 군 인권 바로 세우기 재단이라는 간판이 막 걸렸다. 재단의 대표는 이제는 군복을 벗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김지한이었다. 그녀는 다리를 조금 절었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배상금 30억 원 중 자신의 재활치료비를 제외한 전액을 이 재단에 기부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군인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부당한 의료 행위에 맞서 싸울 힘을 길러주는 곳이었다. 대표님, 오늘 첫 상담 예약자분 오셨습니다. 네, 들여보내세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다. 윤대위님? 이제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새로운 군복이 잘 어울리는 윤서아 대위가 축하 꽃다발을 들고 웃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다. 한 사람은 군대 안에서 또 한 사람은 군대 밖에서. 그들은 꺾인 무릎에 좌절하는 대신 그 상처를 디딤돌 삼아 더 큰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대표님. 윤서아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나 봐요. 김지한이 윤서아의 손을 잡았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하얀 가운의 오만은 꺾였다. 하지만 보이지 않던 곳에서 묵묵히 버티던 이들의 꺾이지 않는 신념은 이제 막 새로운 여명을 밝히고 있었다. 1년 후 강원도의 한 교도소 의료실. 다음.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은 교도관이 무심하게 서류를 넘겼다. 초라한 수인복 차림의 남자가 절뚝거리며 의료실로 들어섰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의사라 자부했던 황지우. 그는 이제 그저 수감번호 2460번일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의사 가운 대신 걸레가 들려 있었다. 그는 징역 7년 의사 면허 영구 박탈, 전 재산 배상 판결을 받은 후 모범수들이 일하는 교도소 의료실의 청소부로 배정되었다. 그가 그토록 혐오했던 의사들의 발밑을 치우는 신세가 된 것이다. 저 약 좀. 황지우가 의무관을 향해 중얼거렸다. 몸살 기운이 있어서 며칠 전부터 온몸이 쑤시고. 젊은 의무관은 그의 차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했다. 꾀병 아니야? 딱 보니까 멀쩡한데. 황지우의 눈이 커졌다.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꼭 일 좀 하기 싫으면 아프다고 하더라. 안 그래? 의무관의 농담 반 진담 반인 말에 교도관이 껄껄 웃었다. 김 선생 잘 보네. 저놈 아주 상습범이야. 어제는 배 아프다, 오늘은 몸살이다. 꾀병 부리지 말고 썩 돌아가서 바닥이나 닦아. 2460번. 황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이 떨렸다. 꾀병 썩 꺼져. 자신이 수백 번도 더 내뱉었던 말들이 이제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에 매일같이 박히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의 뒤에서 의무관이 중얼거렸다.
그러게 저 사람이 그 유명한 국방부 장관 조카 다리 아작낸 그 의사라며? 사람 인생 그렇게 조져놓고 자기는 약 달라고 징징대는 꼴이라니. 황지우는 걸레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의 아버지는 3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주기 위해 평생을 바쳐 이룬 대학병원 지분과 강남의 아파트를 모두 처분했다. 그의 집안은 완벽하게 몰락했다. 그는 이제 의사도 엘리트도 부잣집 아들도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 바닥 인생이 되어 자신이 뱉은 저주를 스스로 거두며 남은 형기를 채워야 했다. 그의 하얀 가운이 상징했던 오만은 그렇게 더러운 걸레가 되어 교도소 바닥을 닦고 있었다. 같은 시각 국군 수도병원. 환자 인권 담당관실이라는 현판이 새로 걸린 사무실에서 윤서아 대위가 노트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그녀가 특별 진급과 함께 이 보직을 맡은 지도 1년이 지났다. 병원은 그 1년 사이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황지후 사태 이후 병원장은 물론 정형외과 과장까지 모두 교체되었다. 새로 부임한 병원장은 매일 아침 환자 우선 주의를 외쳤고 무엇보다 윤서아 대위의 환자 인권 담당관실에 막강한 권한을 주었다. 윤 대위님. 정형외과의 신임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이 환자 MRI 촬영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트에 적힌 환자는 단순 타박상이 의심되는 훈련병이었다. 김 대위님. 판단은 김 대위님이 하시는 겁니다. 의사는 대위님이니까요. 아, 그게 물론 그렇습니다만. 새로운 군의관은 윤서아의 눈치를 살폈다. 그는 이곳 국군 수도병원에서 꾀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 단어를 잘못 사용했던 선배의 말로가 어땠는지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윤서아가 차트와 훈련병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제 소견을 물으신다면 찍어야죠. 훈련병이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놓치는 1%의 가능성이 한 군인의 평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황지후 전 대위 사건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물론입니다. 당장 촬영 지시하겠습니다. 군의관은 황급히 경례를 붙이고 나갔다. 윤서아는 웃음을 거두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군 병원에는 고쳐야 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환자를 꾀병으로 모는 의사는 없었다. 윤서아는 김지한이 꺾인 다리로 얻어낸 이 변화를 자신의 자리에서 굳건히 지켜내고 있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앞. 군 인권 바로 세우기 재단 사무실은 상담을 받으러 온 군인들과 그 가족들로 아침부터 붐볐다. 대표실에 앉은 김지한은 법률 자문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다. 영구적인 다리 장애로 의병 전역을 했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전역한 군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싸우는 군인이었다. 대표님, 이 친구도 수도병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인대 파열인데 꾀병 취급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가 상담을 온 젊은 사병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김지아는 서류를 내려놓고 그들의 눈을 따뜻하지만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어머님, 아드님, 걱정 마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다리를 가리켰다. 여전히 걸을 때는 미세하게 다리를 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그 어떤 장군의 걸음보다 당당했다. 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제가 그 지옥을 걸어 나왔고 제가 그들에게서 이겼습니다. 황지우가 30억을 배상하고 의사 면허를 박탈당한 이후로 군 병원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저런 구태의연한 자들이 남아있다면 김지한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저희 재단이 두 분의 검과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당장 해당 군의관 상대로 진료 거부 및 직무유기 소장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국방부 감찰실에도 이 사안
제가 직접 들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사병과 어머니는 구세주를 만난 듯 눈물을 쏟았다. 김지아는 그들을 배웅하며 생각했다. 황지후에게서 받은 배상금 전액을 털어넣은 이 재단이 이제는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지키는 성벽이 되었다. 그녀는 다리 하나를 잃었지만 그 대신 수천 명의 꺾일 뻔한 다리를 지켜낼 힘을 얻었다. 그녀의 복수는 한 개인의 몰락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의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울 광화문이 내려다 보이는 한 레스토랑. 특별한 약속이 있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김창식. 이제는 장관이 아닌 전 장관이자 그녀의 든든한 외삼촌이 웃으며 들어섰다. 그는 이 사건을 마무리 지은 후 명예롭게 퇴임하여 후학을 양성하고 있었다. 아니에요, 외삼촌. 저도 방금 왔어요. 김지안이 웃었다. 재단 일은 할만해? 덕분에요. 외삼촌 이름만 대도 다들 꼼짝 못하던데요. 허허, 이 녀석. 그게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거지. 두 사람은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김창식이 나직이 말했다. 사실 그땐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내가 평생 다리를 못 쓸 수도 있다고 했을 때. 그런데 너는 꺾인 다리로 나보다, 그리고 이 나라의 그 어떤 장성보다 더 높은 곳에 섰다. 지아나.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국방부에서 너에게 주지 못한 훈장이다. 외삼촌이 주는 거야. 상자 안에는 강철로 만든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있었다. 고맙습니다, 외삼촌. 김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윤서와 대위가 밝은 얼굴로 들어섰다. 두 분 먼저 와 계셨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윤대위, 어서 와. 세 사람은 한자리에 모였다.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함께 건너온 전우들. 김창식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오늘 황지우의 부친이 마지막 항소까지 기각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네. 아마 평생 재기하기 힘들 거야. 그것은 완벽한 마침표였다. 윤서아가 잔을 들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났네요. 김지안이 잔을 맞부딪혔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시선은 꺾여버린 과거가 아니라 그녀가 새로이 만들어갈 미래를 향해 있었다. 하얀 가운의 오만은 죗값을 치르고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 오만에 맞서 꺾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정의는 이 도시의 불빛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그들의 통쾌한 복수는 끝났지만 그들이 만들어갈 정의로운 세상은 이제 막 첫 장을 넘기고 있었다.